레드카드 빨로 이기고 올라갔느냐 이런 얘기까지는 조금 오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운 맨유 새끼의 슐룡입니다. 빌바오와의 1차전 원정 경기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뒀고요. 그 빌바오전 이후로 브렌트포드전 리그에서 또 귀신같이 부진하면서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오늘은 빌바오전을 비롯한 유로파에서의 경기력 측면에서 리뷰를 좀 할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빌바오와의 홈 2차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간단히 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 1차전 맨유와 빌바오는 3대0으로 맨유가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동시에 열렸던 토트넘과 보데글림트전은 3대1로 토트넘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큰 이변 없이는 올 시즌에 EPL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두 팀이 유로파 결승전에 오르는 좀 진기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우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로 돌아와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레드카드에 버프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법도 한 것이 솔시에다드와의 16강 2차전, 그리고 리옹과의 8강 2차전, 그리고 이어서 빌바오와 4강 1차전까지 상대방의 레드카드를 통해서 좀 수혜를 얻기도 했습니다. 레드카드 장면들에 대해서 어떤 팬들은 역시 맨유가 좀 돈을 줬다느니, 역시 유로파에서 맨유를 좀 밀어주고 있다느니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레드카드가 좀 정당했는지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장면을 다시 보면은 도르구 선수를 향한 공간 패스가 굉장히 절묘하게 이어졌고 도르구 선수의 단독 돌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도르구 선수와 골키퍼의 1대1 장면이 연출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수비수가 저지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범하게 됩니다. 심판은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꺼냈는데요. 사실 이 레드카드는 논란의 여지가 크게 없어 보이고요. 8강 2차전에서는 톨리소 선수가 옐로카드 누적으로 퇴장까지 이어졌는데요. 첫 번째 옐로카드를 보면은 리옹의 공격 전개에서 실책을 가로채서 바로 역습 상황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저지하려고 톨리소 선수가 조금 고의적으로 반칙으로 끊어내게 됩니다. 명백한 역습 상황을 고의적으로 끊는 행위에 대해서는 옐로카드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옐로카드는 리옹의 좌측 측면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때도 맨유가 패스워크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냈고 이를 요로 선수가 공간 쪽으로 치고 달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톨리손 선수가 이를 제지하면서 요로 선수의 뒷발을 좀 건드렸죠. 그러면서 두 번째 옐로카드 경고 누적이 되어서 퇴장을 당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약간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옐로카드 바로 퇴장으로 이어지는 카드였기 때문에 맨유에게는 측면에서 좋은 찬스가 나오는 게 맞긴 합니다만 의도성이 일단 카메라에서 비춰졌을 땐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요로 선수의 뒷발이 톨리스 선수의 앞발에 걸려 넘어지는 듯한 모션이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부분도 아마 심판이 그 장면을 봤을 거고 VAR실에서도 이 장면을 리뷰를 했었을 거기 때문에 경기 이후에 논란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4강 1차전 빌바오전을 보겠습니다. 호일룬 선수가 측면 크로스를 끊어먹기 위해서 공간으로 들어갔고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비비안 선수가 호일룬 선수를 좀 잡아채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크로스가 올라왔고 호일룬 선수가 방해를 받지 않고 분명히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이고 이는 곧 결정적인 득점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끊었기 때문에 이 장면도 크게 이견이 없는 레드카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땐 이 세 장의 레드카드가 맨유에게 굳이 더 주어진 혜택까지 보여지긴 좀 힘들고요. 사실 레드카드도 그냥 주어진 혜택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맨유의 전술이든 선수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방의 반칙을 이끌어낸 거기 때문에 레드카드 빨로 이기고 올라갔느냐 이런 얘기까지는 조금 오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빌바오의 2차전을 조금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의 2차전은 제가 한마디로 먼저 설명을 하면 홈이지만 홈 같지 않은 홈 경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차전에서 빌바오가 조금 퇴장으로 인해서 경기를 쉽게 내줬기 때문에 아마 원정이긴 하지만 죽자고 달려들 것 같습니다. 1차전에서도 보면 초반 한 10분에서 15분까지는 맨유가 아예 자기 진영에서 잘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빌바오의 심한 압박에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바오가 아마 그 점을 더 파고들어서 맨유 홈에서도 자기들이 잘하는 그런 최전방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더 드라이브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염두해서인지 빌바오가 리그에서 로테이션 전략을 짰습니다.
소시에다드와의 경기를 선발 라인업을 보니까 맨유전에 뛰었던 선수 중에 7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니코 윌리엄스의 휴식도 있었습니다. 니코 윌리엄스는 후반전까지도 투입이 안 되면서 충분한 휴식을 가진 것 같은데요. 결국 결과는 0대0 무승부로 막이 내렸습니다. 지금 빌바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유로파에 조금 더 힘을 주려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라리가가 5위까지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하는 게 거의 확실시 되면서 현재 빌바오 순위가 4위이기 때문에 리그에서는 살짝 로테이션을 가동해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맨유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선은 맨유가 올 시즌에 홈 승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리그만 한정해서 봤을 땐 17경기 동안 7승 3무 7패를 거두고 있고요. 홈 승률이 약 4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로파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로파에서는 총 6경기 동안 5승 1무 83%가 넘는 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유로파에서는 그래도 올드 트래포드의 홈 이점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전체 경기를 확대해서 봤을 땐 총 27경기 동안 15승 5무 7패 약 55% 정도의 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옛날만큼 올드 트래포드 홈에서의 이점은 굉장히 강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맨유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또 빌바오도 유로파 리그 내에서 원정 경기 승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2승 2무 2패로 홈 경기에 비해서 원정 경기 승률이 다분히 떨어지기 때문에 맨유가 홈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온 것은 사실 맨유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게다가 산세트 선수가 아마 2차전까지도 결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수비 핵심 중에 한 명인 다니 비비안 선수가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공수에 차포를 떼고 빌바오가 나오는 이 모양새가 맨유의 홈에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초반에 굉장한 압박을 통해서 공세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맨유가 1차전처럼 10분 정도 길게는 15분까지는 잘 버텨줘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초반 맨유가 버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대의 굉장한 전방 압박에 대응할 패턴 플레이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빌바오가 1차전에서 보여줬던 약점 중에 하나가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특히 측면 공간, 뒷공간이 많이 비기 때문에 이 점을 맨유가 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중원에서의 간결한 패스워크를 통해서 탈압박을 하고 바로 측면으로 다이렉트 플레이를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빌바오에게는 압박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가르나초와 아마드 선수를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1차전에서도 가르나초의 스피드 때문에 빌바오의 풀백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더구나 지금 가르나초와 아마드 선수는 지난 브랜드포드전에서 각각 한 골씩 득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폼이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공략을 다시 집요하게 해서 1차전처럼 측면에서부터의 크로스로 유효한 장면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중앙에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간격을 좁혀줘야 되고요. 오히려 측면 플레이들은 좀 더 클래식하게 좌우 윙으로 더 벌려주는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맨유가 측면에서 2점을 갖고 가도록 전술 플레이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삼성과 이선 자원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중요할 텐데요. 아무래도 1차전에서 카세미루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차전에서도 카세미루 우가르테 조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리그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지금 폼이 좋은 가르나초 선수가 똑같이 2선으로 가게 됩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오른쪽 윙백에 아마드 선수를 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드 선수가 브렌트포드전에 복귀해서 골도 넣으면서 약 45분 정도 적지 않은 경기 시간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아마드 선수의 우측 윙백 선발 기용도 충분히 고려될 것 같습니다. 혹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3선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우가르테 조합을 넣어서 패스워크를 통한 탈압박이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든 다음 2선에 가르나초와 아마드 같이 빠른 윙어 자원들을 측면에 넓게 배치해서 빌바오의 측면 뒷공간을 노리는 이런 카드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맨유는 빌바오의 초반 압박을 대응하기 위해서 측면 플레이를 더 강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중원 조합과 이선 조합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아마 2차전의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맨유는 2차전만 홈에서 잘 치러내면은 유로파 결승으로 가게 됩니다. 유로파 결승으로 가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맨유에게 갖고 오는 이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챔피언스리그 직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수입 자체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맨유의 이적 자금이나 주급 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하면은 다시 깎였던 선수들의 주급이 25% 인상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이번에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어쨌든 맨유의 주급 관리를 위해서 성적에 따라서 주급이 좀 깎이기도 하고 다시 원상복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 카세미로 선수가 다시 30만 파운드 정도의 주급으로 복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카세미로가 잔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모로 맨유에게는 이 유로파 리그에 올인을 하는 전략이 우승으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올 시즌 그리고 다음 시즌을 위해서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유가 결승에 오르면 더 유리한 게, 어쨌든 빌바오의 홈에서 산마메스 경기장에서 결승전을 치르기 때문에 맨유는 이미 거기에서 1차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한 번쯤 경험을 하고 다시 그 경기장을 간다는 것, 그리고 그 경기장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둔 좋은 기억이 있다는 것은 맨유가 결승전에 더 호재인 점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토트넘이 홈에서 보데글림트를 불러서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원정골 한 골을 내주기도 했고요. 이 경기가 좀 터프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이후로 메디슨 선수가 지금 시즌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전에 메디슨 선수까지 나오지 않는 상태로 보데글림트 원정을 떠나면 경기 결과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채널에도 투표를 올렸는데 많은 팬분들이 이게 뭐 예측인지 희망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데글림트가 토트넘을 꺾고 결승에 올라올 것 같다는 투표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왠지 토트넘이 올 시즌에도 무관력이 발동되지 않나? 손흥민 선수에겐 굉장히 안타깝고 미안한 예측이지만 보데글림트가 왠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동시간대에 열리는 경기인데 저도 토트넘과 보데글림트 경기를 조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